자, 선생님 지난번에 중국 무용사 끝나고 이번부터 이제 인도 무용 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보니까 중국 무용사 뒤쪽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간단하게 중국 무용 마무리를 해야 돼. 그래서 선생님이 분명히 동영상 자료도 준비하고 당에 춤이 많았는데 왜 이렇게 간단했지 생각을 했더니 프린트물 선생님 그 뒤에 걸 안 가져왔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뒤에 불 좀 꺼줄래요? 그렇게 지난번 수업 마쳤는데 뒤에 잠깐 마저 하고 인도 무용으로 넘어갈게요. 지난번에 수당시대 무용을 했었죠. 수당시대 궁중연희는 잠깐 보고 넘어가면은 이 수당시대 특히 당시대는 당나라의 수도 장안에서 굉장히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졌죠. 서역과 굉장히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져서 국제적인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외국의 문물이 중국 내부로도 많이 들어와서 외국 무학이 굉장히 융성했던 시기예요. 그런 것들이 들어와서 어디까지 들어왔냐? 궁중 무학에도 사용이 되었어요. 그래서 수시대에는 7부학, 9부학이 있었고 당시대에는 9부학, 10부학이 되죠. 그리고 이 그림은 그 어느 춤 그림이었죠? 무슨 춤이었죠? 이런 것들은? 호선무였죠. 양귀비가 호선무를 잘 추었다고 했죠. 그래서 호선무를 추다가 당헌종의 눈에 띄어서 애첩이 되었는데, 자, 당의 궁중 무학은 두 가지로 나눈다면은 좌부기와 입부기가 있다라고 했고, 그 중에서 파진학과 태평기학에 대해서 봤었어요. 그래서 동영상까지 봤죠. 자, 오늘은 당의 무학 중에서도 궁중 무학이 아니고 그 이외에서 이루어졌던 무학이에요. 궁중이 아닌 그 이외의 일반적인 연회나 다른 소소한 공연에 사용된 무용은 건무와 연무로 크게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건무에서 저 건은 세울 건자거든요. 건무의 특징은 동작이 민첩하고 강건한 것이 특징이에요. 저 건무는 수건을 갖고 추는 건무와는 다른 한자니까 구분해서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연무라는 거는 동작이 아름답고 유순한 것을 연무라고 해요. 이 연자는 무슨 연자겠어요? 무슨 연자겠어? 연약하다 할 때 그 부드러울 연이죠. 부드러울 연이에요. 그래서 동작이 아름답고 유순한 거예요. 이 건무의 네 가지 춤, 대표적인 네 가지 춤은 검기무, 자지무, 호선무, 호등무가 있어요. 근데 이 자지무, 호선무, 호등무는 서역 3대무라고 일컬어지는 굉장히 유명한 춤이거든요. 굉장히 유명한 춤이거든요. 서역 3대무라고 일컬어졌어요. 근데 서역이라는 거는 어느 지방을 말하냐면은 중국의 서쪽에 인접한 그 여러 민족들로 이루어진 나라들, 그 지방을 얘기해요. 그래서 즉 이 세 가지 춤은 외국에서 들어온 춤인 거예요. 이 당나라 장안이 거대한 국제 도시였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실크로드를 통해서, 실크로드는 한대부터 생겼잖아요. 이 한대에서부터 발달한 그 실크로드를 통해서 이런 춤들이 들어왔고 이것이 중국의 유명한 춤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유행을 했다. 그 다음에 연무에 춤으로는 노교무가 있어요. 노교무. 그럼 구체적으로 이 춤들이 어떤 건지 살펴볼게요. 검기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뭘 들고 추는 춤이겠어요? 검을 들고 추었겠죠. 이 민간 무술 중에서 검술이 발전된 것이 바로 검기무예요. 이 검기무를 잘 추었던 사람은 당대에 손공대랑이라는 무희예요. 손공대랑인데 이 손공대랑을 직접 본 건 아니지만 손공대랑한테 배운
제자를 보고 그때 당시에 대시인인 두보가 시를 지었어요. 굉장히 감동을 받아서 시를 지었을 정도로 이 순공대랑의 검기무가 당시에 유명했어요. 근데 검기무를 출 때는 의상은 화려한 군복을 입고 추거든요. 화려하게 장식된 군복을 입고 추는데 이 송공대랑이 이 의상을 입고 추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당시에 여성들이 모두 이런 의상을 착용을 했다고 해요. 오늘 군복. 그러니까 오늘날 치면은 일종의 패셔니스타인 거죠. 이 옷을 입었더니 이게 이 당시에 여성들한테 이제 유행을 하게 된 거예요. 그거는 이제 송공대랑의 검기무가 얼마나 영향력이 컸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검기무, 송공대랑의 검기무 동영상이 있거든요. 그거를 지금 감상을 좀 해볼게요. 여기 보면은 송공대랑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여기. 송공대랑의 검기무라고 써 있죠. 이걸 볼게요. 자, 허리를 묶은 바지를 입은 군복이에요. 검을 꺼냈어요. 검을 다루는 모습이 굉장히 화려하죠. 굉장히 절도 있고 강건하고 남성적인 선으로 이루어져 있죠. 건무라서 그래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자, 건무가 이런 춤이다라는 걸 봤고요. 그 다음에 건무 중 또 하나. 손공대랑. 아까 한자 공자가 먼저였다고요? 진짜? 선생님이 다시 알아보고 알려줄게요. 잠깐만.
공손대랑이라고 나왔지? 이게 손공대랑이 맞거든요. 이 무희 당시에 유명했던 무희의 춤은 손공대랑이 맞아요. 이게 아니지. 이거다. 예리한데? 한자 좀 알아. 자, 그 다음에는 건무 중 두 번째인 자지무예요. 이 춤은 이 자지라는 거는 한대의 지명이에요. 당대가 아니고 한대의 지명인데 한대에 요 자지라는 지명이 있어서 요거를 딴 춤이에요. 요 지역은 중앙아시아 지역인데 오늘날로 따지자면은 카자흐스탄 남부 지역 정도 되는 거예요. 여기에 사는 이 서북부에 사는 중국 소수민족의 무용이에요. 지명을 딴 이름이에요. 그래서 특징은 북을 반주로 해서 리듬이 선명하고 강렬하다. 그리고 무용 자태는 매우 변화가 많고 강건하고 명쾌하고 또한 온화하고 아름다운 면도 살짝 있어요. 자, 이 당시에 자지무의 그 특징을 보면은 이렇게 설명해 놓은 그 감상 그 문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은 몸은 가벼워 뼈가 없는 듯하고 보는 사람은 흥분한다. 이렇게 써 있는데 이거를 보면은 굉장히 뭐랄까 역동적인 춤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무용수가 출 때 마지막 동작을 하는데 마지막 동작이 하요 동작을 한다고 해요. 하요는 어떤 동작이었는지 기억나요? 예전에 백희 할 때 했었거든요. 하요. 하요라는 체조 동작이 있었죠. 손을 바닥에 짚고 다리를 이렇게 올리는, 이렇게 올려서 꺾는 그 체조 동작이 있는데 그거를 무용수가 마지막에 탁 하는 거야. 그러면은 그 무용수를 보면은 땀에 젖어가지고 이 옷이 땀에 젖어가지고 속살이 비친다는 그 묘사가 있어요. 그만큼 굉장히 땀에 흠뻑 젖었을 정도로 역동적이고 그 묘기가 많은 춤이었던 거예요. 당시에 이 당대에 궁중무학을 가르치고 전수하고 했던 기구 전에 3가지 했었거든요. 교방과 기억 안 나요? 교방과 이원과 태상시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교방과 이원이 이제 이 당대 중간부터는 이게 축소가 된 거예요. 축소가 되니까 그 여러 개가 있던 교방과 이원 중에 일부가 폐쇄되고 규모가 축소되니까 거기에 소속돼 있던 여기들, 무용수, 악공들 이런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궁궐 밖으로 이렇게 방출되는 거죠. 궁궐 밖으로 방출된 인원이 한 300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그 사람들이 각자 자기네 나라 그 고향에 돌아가서 이 춤들을 이렇게 전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춤들이 이렇게 민간에서 유행을 하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혼자 추는 솔로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둘로 추는 춤도 생겼어요. 그래서 쌍자지무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호선무는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안 하고 이제 호등무로 갈게요. 호등무라는 거는 이 호라는 거는 왜곡이라는 의미예요. 호선무도 마찬가지고 호등, 호선 할 때 그 호는 왜곡을 의미해요. 그래서 호등무라는 거는 결국 그 왜곡에서 들어온 춤이거든요. 왜곡 중에서 어디냐면 석국이라고 해요. 석국은 우즈베키스탄 일대를 얘기해요. 우즈베키스탄 사람들 여러분 알죠? 생김새 어떻게 생겼는지. 좀 동양 사람하고 비슷해요? 서양 사람하고 비슷해요? 그렇죠. 서양 사람하고 비슷하죠. 근데 그 우즈벡 그 남부 쪽도 지금 다 중국 쪽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 이제 민족무용 오는 거 보면은 약간 외국 사람 같은 사람도 와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요런 소수민족들이 춤을 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호등무도 보면은 눈썹이 이렇게 약간 튀어나오고 눈이 깊이 들어가고 코가 높고 이런 사람들이 추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이 우즈벡 사람들이 이 호등무를 추었던 거예요. 공연자는 대부분 옥처럼 매끄러운 피부와 송곳처럼 뾰족한 코를 지닌 서역인이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춤의 특징은 도약과 급격하게 변화하는 스텝이 특징이에요. 춤을 뛰는데 어떻게 뛰냐면은 빠른 음악 템포에 맞춰서 스텝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형으로 돌면서 빠르게 춤을 반복해서 추는 것이 이 춤의 특징이에요. 이 춤의 특징은 현재도 남아 있어요. 이 중앙아시아 일대 전승되고 있는 소수민족의 민족 무용에 이런 춤의 특징이 계속 남아 있어요. 그래서 호등무의 복장을 보면은 이 소수민족에 지금 남아 있는 춤으로 미루어 봤을 때 이게 바로 호등무와 가까운 복장이었을 것이다라고 알 수가 있고요. 요거는 당시의 호등무를 연상시키는 조각상이에요. 여기를 보면은 지금 이 무용수도 그렇고 이 조각상도 그렇고 굉장히 눈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코가 오똑하고 전형적인 동양인의 얼굴은 전혀 아니에요. 이건 서양인의 얼굴 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호등무를 추었고 이게 중국에 들어와서 굉장히 큰 유행을 한 거예요. 자, 그림을 하나 볼게요. 이 그림을 보면은 요거는 소사욱이라는 사람의 묘에서 나온 무악 벽화예요. 벽화를 보면은 여기 이제 악공들이죠. 악사들이 연주를 하고 무용 춤추는 사람은 이제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그 그림이 흐려가지고 아직 잘 보이진 않는데 눈이 온뽕 들어가고 코가 오똑하고 또 수염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난 듯한 형상이 있거든요. 요거는 전형적인 서양인의 그 형상이에요. 서역인. 그리고 이 사람 보면은 지금 한 손은 올리고 있고 무릎을 약간 구부리고 있죠. 그리고 지금 이 옷깃이 딱 밑으로 내려와 있는 게 아니고 다리 하나를 구부리고 있죠. 근데 이 옷깃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날리는 듯한 형상이죠. 날리는 듯한 형상은 무슨 동작을 하고 있는 중이라는 뜻이잖아요. 마치 도약했다가 지금 막 착지한 것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호등무였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디지? 그 다음에 이제 건무를 봤고요. 그 다음에 연무로 넘어갈게요. 연무 중에서 대표적인 춤은 노교무예요. 노교무는 어떤 색깔 의상을 입었을 것 같아요? 제목으로 봤을 때? 그렇죠. 초록빛 의상을 입고 춘 춤이에요. 지난번에 당대 유명한 춤 중에서 초록빛 의상을 입고 춘 춤이 또 하나 있었어요. 백의무가 아니지. 백의무는 하얀색 옷이었죠. 그 위에 있던 모르겠죠. 전개무라고 있었어요. 전개무. 요 전개무도 녹색 옷을 입고 췄는데 이 두 춤이 모두 녹색 옷을 입고 추는 거예요. 그중에서 노교무는 연노에 해당하는 거죠. 노교무는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냐면은 어느 날 악공이 당의 덕종 황제한테 노래를 헌사했어요. 노래를 갖다 바쳤는데 이 굉장히 길었는지 이 황제가 주요한 부분을 따다가 이렇게 악을 다시 만들어라 라고 명을 했어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만 따가지고 만든 것이 바로 녹요인 거예요. 이 녹요라는 악곡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춤을 춘 것이 바로 노교무예요. 민간에서 굉장히 유명해요. 좀 이따가 이 동영상을 볼 텐데 굉장히 여성스럽고 앙증맞고 그런 춤이거든요. 그래서 요런 과정으로 이 노교무가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여성 1인무였어요. 지금 볼 동영상은 1인무는 아니거든요. 군무인데 요 당시는 노교무라는 건 1인무를 얘기해요. 당시 노교무를 묘사한 이군옥의 시를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난초처럼 나부끼고 유영하는 용의 움직임처럼 아름답고 느린 움직임이 끝없이 이어지다가 잦은 움직임으로 끝을 맺네. 구부렸다 빙글빙글 도는 것이 물결을 타는 연꽃 같고 허둥대는 것이 바람에 흩날리는 눈 같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를 보면은 뭔가 직선적인 춤 같아요? 곡선적인 춤 같아요? 그렇죠. 곡선적이고 부드럽고 뭔가 여성적인 그런 냄새가 나는 묘사예요. 그럼 노교무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는 지금 3명이 추고 있어요. 자, 그림에서 많이 본 것처럼 소매가 긴 의상을 입고 머리는 이렇게 토끼 모양으로 이렇게 위로 올라간 머리를 하고 있죠. 중국에 특히 이렇게 민간에서 전승된 춤들은 굉장히 변화가 많아요. 지금 현재에도 엄청나게 변화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춤 동작 자체보다는 의상과 당시의 분위기 정도만 짐작을 할 수 있어요. 여기 자료에는 이런 설명은 없는데 이 춤을 보면은 골반의 움직임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거는 근대에 추가된 건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귀엽죠? 귀엽고 굉장히 여성스럽고 앙증맞지 않아요? 깨물어주고 싶지 않아요? 너무 귀엽잖아. 응. 아무래도 좀 어린 여기가 추어야지 어울릴 법한 그런 춤이죠. 춤을 보면은 셋이서 각자 솔로로 해도 될 법한 그런 형상을 하고 있어요. 셋이서 뭔가 같이 하는 동작보다는 이렇게 나란히 서서 하는 동작들이 많죠. 보면 솔로로 해도 전혀 무리가 없는 그런 춤이라고 지금도 볼 수 있어요. 여기까지 보자. 자, 그래서 이 당대 무용의 좀 특징을 보면은 당대 이 시대의 특징을 보면은 당대에 봉건 귀족이 있었죠. 이 귀족들은 굉장히 예술을 사랑해서 누구나 이 예능인을 많이 길러냈어요. 본인 소유의 예능인들을 이렇게 데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죽은 그 묘에 보면은 굉장히 많은 그림과 무용 도상들
그리고 무용 인형들이 나오는데 이것들이 어떤 한 가지 양식이 아니고 굉장히 다양한 양식들을 가지고 있어요. 모양들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이 묘의 주인이 생전에 좋아했던 취향의 여성들, 그리고 의상들, 그리고 동작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넣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은 자, 요 여인은 약간 퉁퉁하죠. 얼굴이 복스럽게 생겼어요. 그리고 머리는 이렇게 옆으로 늘어뜨리고 그 다음에 소매는 이렇게 넓은 소매를 입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약간 펑퍼짐한 치마가 아래까지 내려오는 긴 치마를 입고 있어요. 그리고 얼굴이 강조돼 있죠. 요것도 요거랑 약간 비슷한 형상이에요. 다른 거는 머리가 이렇게 위로 말려 있죠. 요 지금 요거는 잠시만요. 섬서성 함양에서 출토된 거고 요거는 섬서성 서안에서 출토된 거거든요. 보면은 둘 다 이렇게 긴 소매와 비슷한 형상의 여인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긴 치마를 입고 있어요. 근데 둘 다 보면은 얼굴이 이렇게 드러나 있죠. 이거는 뭐냐면은 노래를 하는 듯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노래를 하면서 춤을 추는 건데 이 춤 동작은 굉장히 역동적이고 직선적이었겠어 부드럽고 정적이었겠어요? 그거를 여기서 봐도 짐작을 할 수 있죠. 굉장히 노래를 하면서 부드럽고 정적인 동작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걸 보세요. 이거는 머리를 아까 토끼머리처럼 이렇게 올렸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막 소매 부리가 이렇게 날리고 있어. 그리고 앉아서 이렇게 하는 동작을 하고 있죠. 한국무용도 이런 동작이 있는데 굉장히 비슷하죠. 그래서 여기 의상을 보면은 허리가 좁아요. 허리가 좁아서 여기 이렇게 내려가는 그냥 여성성을 강조한 춤이고 소매통은 좁거든요. 소매통은 좁은데 소매 부리가 이렇게 길어요. 길어서 이것은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겠어요? 춤만 추는 사람이었겠어요? 보면은 춤만 추는 사람이었겠지. 얼굴이 강조돼 있지 않잖아요. 동작이 강조돼 있잖아요. 몸의 전체적인 동작이 강조돼 있고 이 소매 부리가 날리고 있죠. 역동적으로. 그런 거 보면은 조금 더 율동적인 동작을 추는 여인이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소매통은 좁고 소매 부리가 이렇게 널리 퍼지죠. 그리고 허리는 잘록하고 이렇게 바로 가슴 아래에 허리를 꽉 묶어서 이 아래까지 길게 내려뜨리는 치마를 입고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역동적인 동작을 하고 있죠. 이런 걸 보면은 한 가지 양식이 아니고 굉장히 여러 가지 양식이 있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토끼머리를 하고 있는 무희가 2명이고 여기 보면은 악사거든요. 악사가 여기 안 보이는 데까지 해서 4명이에요. 4명인데 이 사람들은 또 소매가 아까 노교부 본 것처럼 소매가 긴, 소매통이 긴 의상을 착용을 하고 있어요. 좁고 긴 의상을 착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노란색 유약으로 칠한 인형인데 아까 노교무 동작하고도 좀 비슷한 것 같고 이런 동작을 하고 있어요. 동작이 요 위에 거랑 그 다음에 요거랑 각각 다 다르죠. 이걸 보면은 분명히 이 주인이 분묘의 주인이 생시에 좋아하던 모습, 취향 이런 걸 고려해서 그림이나 무용 인형을 여기에 넣은 거예요. 그래서 무용 인형의 의상과 자태는 각기 다른 품격과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거를 보면은 당나라 때 얼마나 다양한 춤들이 있었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 요거는 신강 지역에서 출토된 그림이에요. 비단의 무용 그림인데 신강 지역이라는 거는 지금의 위구르 자치구가 있고 다른 소수민족들이 사는 구역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의 의상을 보면은 자, 빨간색 긴 치마를 입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풀잎이 그려진 짧은 상의가 있고 한 손은 뒤에 있고 한 손은 이렇게 이게 비단 스카프예요. 비단 스카프를 이렇게 잡고 있어요. 그리고 비단 스카프의 끝은 소매 깃 안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머리는 한쪽으로 쪼글지고. 요거는 뭐냐면 한족의 의상풍이거든요. 소수민족도 한족의 의상풍을 하고 있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은 당나라의 패션과 무학도 소수민족한테 가고, 그 다음에 그 소수민족의 여러 가지 춤이나 문화들도 당나라 한족에게 교류가 되고, 이렇게 서로 굉장히 많은 교류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민족과 소수민족 간의 무용예술의 교류가 빈번하게 이루어져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중국 무용이고 5분만 쉬었다가 인도 무용으로 넘어갈게요. 네, 16일 거 나도 가서 일단 9일 거 먼저. 병원.
그 전에 왔을 때 지각했었는데 말 안 하고. 고은수야. 고은수? 다영이 왜 이렇게 많이 빠졌어? 3번 빠졌는데? 3번 빠지고 3번 지각하고. 오늘까지 4번인가? 고의하고 16이 지내서 안 되지. 이건 저기 오기 때 얘기했는데. 여기 2번하고 그런 거 아니야? 이제 감기잖아.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빠졌어? 3월 12일에 만났는데 첫 수업인데 세 번은 지각. 앞으로 빠지지 마. 아직은 성적 나가니까. 자, 수업할게요. 모두 get up, get up, get up, get up. 어머, 얘, 너 쌍꺼풀이 짙게 저거 따스랑 같다. 쌍꺼풀이 태어나 너 쌍꺼풀이 엄청 짙게 져가지고 딴 사람 같아. 서역 사람인 줄 알았어. 아니 지효야, 선생님은 이게 책에 송공대랑이라고 나와서 지금 송공대랑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공손대랑이 맞아요. 여러분들 아까 송공대랑이라고 썼으면은 공손대랑이라고 바꿔주세요. 아니에요. 시험에 안 나와요. 그래서 선생님 잘못된 정보를 가르쳐주면 안 되잖아. 시험에 안 나오더라도. 자, 여러분은 자 거의 문 닫고 이제 수업하거든요. 여러분은 춤을 사람들이 왜 춘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춤을 추는 이유 뭐라고 생각해요? 뭐라고 생각해? 아니 뭐 예전 처음에 춤이 생겨났을 때는 가장 원초적인 이유였겠지 처음에는. 그리고 지금은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고 예전도 그렇고 아무거나 춤을 왜 춘다고 생각해요? 스트레스 풀려고. 그렇죠. 춤을 추면은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게 있겠죠. 스트레스가 풀린다는 거는 지금 어떤 말이겠어요? 춤을 추면은 그렇죠. 즐겁다는 거죠. 그리고 예전에 춤의 기원을 보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사냥을 잘하기 위해서 하는 어떤 의식무 같은 형식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단지 내가 즐겁기 위해서 춤을 추기도 하죠. 여러분들은 춤을 왜 춰요? 권희는 춤 왜 춰? 뭐라고? 어머니께서 어렸을 때 뭐? 추라고 해서? 그럼 그냥 내가 어떤 의견이 있어서 춘 게 아니고 부모님이 하라고 해서 그냥 하는 거야? 시작은? 지금은 왜 춰요? 아, 그래요? 그럼 앞으로도 그러면은 춤 안 출 거야? 어디가 아파? 어디가 아파? 말하면 안 되는 거야? 응. 아, 진짜? 그렇구나. 아, 호흡기가 좋아야 되는데. 응. 너무 영혼 없는 리액션을 했나? 우리는 춤 왜 춰요? 그냥 생계를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하면은 우리는 한 거 즐거워서? 아, 즐거워서. 아니 여태 해온 게 이거밖에 없으면 지금 이제 20년 조금 넘게 산 거잖아. 20년 산 거잖아. 앞으로 80년 더 살 텐데 지금 바꾸면 되지 그러면. 어.
자, 또 뭐 때문에 춤을 출까? 사람들이 의사소통. 뭔가 춤으로 내 감정 이런 거를 다른 사람이 좀 알아줬으면 하는 의미에서 그런 점도 있죠. 응? 구애 몸짓? 아, 내가 이렇게 매력적이라는 것을 몸으로 표현해서 종족 번식을 위해서. 그렇죠. 그 의미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 가장 공통적인 게 뭐겠어요? 인종과 성별을 막론하고 사람들이 가장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 종족 번식이잖아요. 종족 번식이라는 곳 다른 사람에 대해서 성적으로 매력을 느껴야 되는 거죠. 선생님이 하나 에피소드를 들자면은 다민족으로 이루어진 국가 있잖아요. 그 국가를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를 보면은 굉장히 성적 매력을 강조해요. 왜냐하면은 그게 가장 모든 인종과 나이와 성별을 초월해서 갖고 있는 공통 관심사니까. 근데 보면 골반을 강조하는 춤도 굉장히 많거든요. 골반과 가슴을 강조하는 춤, 그리고 내 신체를 강조하는 춤 이런 게 많거든요. 그리고 그런 거가 거리가 가장 먼 거는 뭐겠어? 그런 거가 가장 거리가 먼 춤. 의식무 같은 거는 그것과 굉장히 대척점에 있는 춤이죠. 그런 걸 보면은 신체의 매력을 굉장히 절제하는 춤들이죠, 보통. 그래서 춤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얘기한 것처럼 일단 즐거우니까 추고 그 즐거움으로 뭔가를 표현해내기 위해서도 추고 여러 가지 이유에서 춰요. 근데 인도에서 춤을 추는 의미는 약간 독특해요. 인도에서는 왜 춤을 출까? 그렇죠.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인도에 대한 이미지, 인도 무용에 대한 이미지를 생각해 보면은 뭔가 종교적인 의미가 많이 들어있는 것 같다라는 이미지가 있죠. 그래서 인도의 춤은 궁극적으로 자신의 신과 합의를 이루기 위한 그 과정으로 춤을 춰요. 이 춤뿐만 아니고 모든 예술이 전부 다 그렇거든요. 자, 그래서 인도의 모든 전통 예술은 궁극적으로 해탈을 지향하는 영적 단련의 수단으로 간주가 돼요. 영적 단련. 영적으로 단련을 해서 이 예술을 통해서 내 영을 단련을 해서 결국 해탈을 지향하는 거예요. 춤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춤은 우주의 창조신이자 본체인 브라흐마와 일체화되는 범아일여의 경지를 실현하기 위한 종교적 일환으로 인식되는 거예요. 범아일여가 뭐예요? 아는 사람 있어요 혹시? 범아일여. 여기서 범이라는 거는 우주의 근본 원리예요. 범이라는 거는 우주의 근본 원리다. 아이고. 아라는 건 뭐겠어? 아? 그치. 아라는 건 나자. 나예요. 근데 어떤 나냐? 불변한 영원한 참 존재인 나예요. 불변한 영원한 참 존재예요. 이거는 내가 지금 뭔가를 먹고 싶고 입고 싶고 즐거운 일 있으면 웃고 화가 나는 일 있으면 화를 내고 이렇게 순간순간의 감정에 흔들리는 소아가 아니고 이것을 모두 벗어난 궁극적인 참 존재인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가 되는 게 바로 범아일여예요. 이 경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춤을 추는 거예요. 인도에서 춤은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수행 방법 중 하나로 춤을 추는 거예요. 인도에 이렇게 범아일여에 도달하고자 하는 수행 방법, 춤 말고 또 뭐가 있을까? 인도에서 행하는
노래도 마찬가지고 모든 예술이 마찬가지고 또 하나 요가 가장 유명한 건 요가가 있죠. 요가가 필라테스랑 다른 점이 뭐예요? 그렇죠. 요가는 명상을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필라테스는 신체 운동이에요. 신체 운동을 위해서 고안된 것이고 요가라는 것은 이렇게 범아일려의 환혈과 해탈 이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 수행하는 과정이에요. 선생님 요가 한다고 얘기했었죠 요즘에. 안 했었나? 요즘에 요가를 해요. 선생님 친구가 요가를 하기 때문에 거기 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 그 굉장히 극초보예요. 극초보. 그래서 이 범아일려는커녕 몸이 너무 안 돼가지고 근육 하나하나에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 거지. 근데 이 단계를 벗어나서 좀 더 이렇게 단계가 높아지면은 이 수련을 통해서 내가 명상의 세계로 빠져들고 명상을 함으로써 참 존재인 나를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진짜 그런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그렇게 도달하기까지는 너무나 지금 정신 상태가 미천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요가 해봤어요? 어때요? 한요가. 어, 어, 굉장히 달라요. 예. 한요가는 살 빼려고 만든 요가지. 응. 그 어떤 신체를 목적으로 하면은 굉장히 짧게 끝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좀 정적이잖아요. 정적이기 때문에 한 동작을 하고 굉장히 오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다 됐을 텐데 이제 다음 동작으로 넘어갈 만한데 그것보다 한 3배 더 있어요. 시간. 한 3배 그 동작을 또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또 다음 동작을 넘어가고. 맞아요. 이거는 그렇게 막 역동적이고 좋아하는 사람 못 해요. 요가는. 명상이 너무 반갑던데. 아니 너무 신체가 힘드니까 그때 명상하라 그러면 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 교리가 완전히 다르죠. 어. 그 근본적인 교리가 종교라는 거는 본인이 기본적인 사상하고 생활 방식하고 다 이렇게 합쳐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어, 어, 그러니까 어떤 기독교처럼 하느님이나 예수님 같은 그런 신이라기보다는 우주 만물의 어떤 기운 이거를 내가 호흡으로 느끼고 그럼으로써 내가 이 몸 근육 여기 하나하나 다 느낄 수가 있대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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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래요. 그런 게 좀 맞아야지. 그래서 그런 것도 결국 수행 방법의 하나예요. 이렇게 인도는 이런 기본적인 사상으로 예술이 이루어져 있어요. 춤의 실현은 다른 인도 예술과 마찬가지로 신과의 만남을 위한 행위 요가의 일종인 거예요. 자, 이 춤을 추는 여자를 데바다시라고 해요. 춤을 추는 여자를 뭐라고 한다고요? 응, 데바다시라고 해요. 데바다시라는 거는 신의 여종 혹은 신의 부인이에요. 신의 처를 말하거든요. 사원 전속 무용수인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데바다시가 됐냐면은 신을 위해서 헌정이 되거나 혹은 이 사원에 팔려가는 거예요. 팔려가는 거예요. 사원에. 그래서
데바다시가 된 다음에는 평생을 춤에 공양을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신에게. 시바 신도 있고 뭐 비슈누도 있고 브라흐마도 있고 이게 3대 신이거든요, 인도에. 근데 이렇게 신을 위해서 평생 춤으로 위무 공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 데바다시의 의무예요. 그럼요. 뭐 종교에서 결혼 못하는 종교는 여러 개 있잖아요. 그쵸. 상관없는데 자기 의지와는 상관이 없는데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까요? 신을 위해서 항상 그 신을 맡는 역할이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이거를 물론 처음에는 본인의 의지가 아니었겠지만 뭐 운명 그렇게 따지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신에게 헌정되거나 매매되는 사람들이 보통 데바다시가 돼요. 이 데바다시가 사원에서 춤을 춰서 그 신에게 공양을 하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엄격한 기교 훈련을 받는 거예요. 자, 나티아 샤스트라라는 연극 이론서가 있어요. 이거 첫 시간에 실크로드 비디오 볼 때 나왔었죠. 그때 나티아 사스트르라고 했었거든요. 나티아 사스트르보단 나티아 샤스트라가 더 선생님 입에 맞아요. 아무렇게 발음하세요. 발음은. 왜냐면 사스트라라고 처음에 선생님이 이걸 접할 때 사스트라라고 해가지고 계속 사스트라 다른 책에도 사스트라라고 많이 나오거든요. 여기에 보면은 1장이 연극 기원 설화가 있어요. 여기서 연극이라는 거는 악하 무를 모두 포함하는 거예요. 예전에 이게 분리가 안 됐기 때문에. 여기 설화에 보면은 연극은 인간에게 교훈과 위안을 제공하기 위해 브라흐마 신이 명상을 통해 창조하고 인간에게 하사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도의 예술은 이러한 의식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보이는 이 그림이 바로 시바신이에요. 시바신. 시바신. 쉬바라고도 하고 그냥 시바라고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인도의 삼주신 중에 하나예요. 삼주신 처음에 방금 나온 무슨 신 있었죠? 그렇죠. 시바신 있고 브라흐마 있고 비슈누, 비슈누 있어요. 기독교에 보면 삼위일체 있죠. 삼위일체와 굉장히 비슷한 교리예요. 삼주신이거든요. 그래서 브라흐마와 시바와 비슈누. 그러니까 삼주신인데 이 중에서 하나가 바로 시바신이에요. 왜 지금 무용에서 시바신을 다루냐면은 바로 무용을 창조한 사람이 이 시바신이기 때문이에요. 인도 신들 중 가장 숭앙되는 대상인데 무용의 창조자예요. 그리고 춤의 왕이라고 해서 별칭이 있어요. 나타라자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어요. 요거는 바로 시바신 조각상이거든요. 인도에 서사시가 있는데 인도의 서사시에 시바신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어요. 보면은 눈이 모두 3개예요. 여기 이마에 하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2개가 있고 해서 눈이 3개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는 지금 손이 몇 개예요? 팔이 지금 4개 보이죠? 여기 요거 같은 거 하나 들고 있고 4개인데 이 서사시에 따르면 팔이 10개예요. 손이 10개. 인도 부조 같은 거 보면은 팔이 막 여러 개 있는 거 보이죠? 그리고 예전에 이렇게 인도 춤 한다 그러면 일렬로 쭉 서가지고 팔 여러 개 만들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 시바신의 모습인 거예요. 춤의 왕. 시바신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 시바신의 목은 검푸른 색을 가지고 있어요. 목은 용의 독을 마셔가지고 검은색을 띠고 있다. 그리고 이 시바신이 이 뱀을 두르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 뱀은 이 시바신이 관장하는 게 생식과 뱀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각상에 뱀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시바신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얼굴이 하나인데 서사시에 따르면 얼굴로 4개가 있대요. 시바신이. 굉장히 능력이 뛰어났을 것 같아요. 팔이 10개, 얼굴이 4개, 눈이 3개니까 얼마나 능력이 뛰어나겠어. 그리고 이거 지금 요가의 명상 자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도 무용의 창시자 시바신이다. 일단 인도 무용의 특징 중 또 하나는 뭐냐면은 하스타 무드라예요. 무드라는 전에도 얘기했었죠. 근데 그 중에서 하스타 무드라가 바로 손동작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스타 무드라가 손동작을 얘기하는 건데 이 무드라라는 거는 인도 무용의 고도로 정형화된 신체 언어 중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여기 중에서 하스타 무드라는 바로 손짓 언어인 거죠. 특정 대상이나 의미를 표상하는 언어적 수단이다. 그리고 신의 행동 자체예요. 현재도 중요한 제의적 수단으로 활용이 되는 거죠. 이것의 기원은 이제 신화에서부터 기원이 되거든요. 이 고대부터 이 하스타 무드라라는 거는 신의 행동 자체로 간주가 되었는데 이게 어떻게 고안된 거냐면은 고대에 신관들이 신에게 바치기 위한 찬가를 부르잖아요. 이 찬가를 부를 때 그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고안이 된 거예요. 이 손동작이. 그래서 굉장히 신성한 언어로 고안이 된 게 바로 하스타 무드라다. 5, 6세기 이 석가모니가 있던 5, 6세기만 해도 서로 이렇게 손으로 대화를 하기도 했대요. 손으로 이렇게 대화를 하면은 굉장히 깨우친 자의 표상이 되는 거예요. 깨우친 자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런 표식으로 간주가 될 정도로 신성한 언어인 거예요. 그럼 하스타 무드라는 모두 몇 종이 있냐? 이 나티아 사스트라라는 책을 보면은 한 손으로 하는 거는 24종이 있고요. 양손으로 하는 거는 13종이 있고 그 다음에 느리타에 30종이 있는 거예요. 느리타라는 거는 인도 무용을 순수 무용과 표현적 무용으로 나누거든요. 그때 순수 무용을 느리타라고 하고 표현적 무용을 느리티아라고 하는데 이 느리타에서 30종의 하스타가 있어요. 근데 현재는 나티아 사스트라에 있는 하스타 무드라를 쓰지 않고 무용 교범서가 따로 있어요. 이 무용 교범서에 나온 무드라를 쓰는데 요거는 나티아 사스트라와 지금은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요게 일단 우리가 하스타 무드라라는 게 그런 거는 대략적인 건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몇 가지만 한번 익혀볼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손으로 한번 대화를 해보는 거야. 대화를 해보는 거야. 자, 잘 들어보세요. 선생님 물어볼 거야. Can I say something crazy? Asamyuta Hasta, the single hand gestures. This 무슨 제스처래? 한 손으로 하는 제스처예요. video of single hand gestures is specially designed for the benefit of 이게 beginners. 하스타라고 써 있죠. The 하스타. way a gesture needs to be held and its meaning is also mentioned. Pataka. Here, the thumb is bent to touch the fingers and the fingers are extended. This is pataka and the meaning is a flag. 의미가 뭐래요? 플래그가 뭐야? 국기, 깃발. 플래그. 이게 이름이 뭐라고요? 아니 그 의미고 빠따까 파타카 파타카 이거 봐 빠따까 여기 엄지손가락 그리고 구부리고 내 손은 이렇게 핀다. 이게 플래그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Tripataka. When the ring finger is bent in a pataka hand,
it becomes Tripataka. And this denotes a flag with 3 colors. 아니 무슨 의미인지 들었어? Arthapataka. 조용히 When the 해봐.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지금 아 진짜 안 들려요. 또 선전 또 나오잖아. Pataka. Here the thumb is bent to touch the is bent in a pataka hand. It becomes Tripataka. And this denotes a flag with 3 colors. 자 이거 이름이 뭐라고요? 트리파타카. 트리파타카. 어우 굉장히 힘드네. 굉장히 힘들어요. Arthapataka. When the ring finger and the little finger are bent, it then becomes Ardhapataka, which denotes half of a flag. 이거 이름이 뭐라고요? 아따파타카. 아따파타카. 의미는 뭐였어요? 그쵸. 하프 플래그니까 반기예요. 반기. 지금 사전 찾아보고 있는 거야? 그래요? 반기라는 거 뭐냐면은 국기 개항할 때 하나 내려서 개항을 하잖아요. 그게 반기인데 이게 기쁜 일 있을 때 반기예요? 슬픈 일 있을 때 반기예요? 슬픈 일. 굉장히 국가적으로 슬픈 일 있을 때 반기를 하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영화? 저거 아니야, 저거? SF 영화 아니야? 뭐였지? 스타 아니야? 스타워즈가 아니고 그게 뭐였지? 그거 아니야? 아, 우리나라 영화? 뭐 말하는 거야? 정말? 정말? 이게 무슨 의미인데 그랬어? 아, 근데 거기서는 이게 무슨 의미인데? 반대한다는 의미예요? 그런 의미야 거기서? 이게 어쩌면 이 동양의 어떤 의미를 차용해서 그 영화에서 썼는지도 몰라요. 모킹제이에서 나왔나? 네, 그러면은 이거 싸요. 이게 서양에서 영화를 만들 때 이제 서양에서 소재가 고갈됐잖아. 고갈돼서 동양에서 굉장히 소재를 많이 찾거든요. 매트릭스 같은 것도 일본에 있는 그 만화 영화에서 그 차용했잖아요. 그 의미를. 그런 것처럼 어쩌면은 여기 무드라에서 그렇지. 그렇지. 동양의 신비 그런 것들을. 그렇지. 맞아요. 이 춤을 출 때도요.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이미 내가 발레를 잘해. 그러면은 잘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서양에 갔을 때 서양 사람보다 더 잘해야지 잘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한국 춤을 춘다고 생각해봐요. 되게 어색하겠지. 근데 그냥 신기하다 이렇게 볼 수는 있어도 저 사람이 진짜 한국의 한과 신명과 골개미를 이해하고 저 춤을 출까? 이거에는 굉장히 지금 부정적이잖아요. 일단 그렇게 추는 사람도 아직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계로 진출할 수 있으려면은 그 춤을 똑같이 추는 것보다는 어떤 게 더 중요하겠어요? 우리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좀 더 퓨전화 시켜가지고 추는 게 훨씬 더 잘 먹히겠죠. 이것도 무드라에서 이게 뭔가 나왔을지도 모르겠는데 거기서 그 소재를 그 감독이 어디서 썼는지 모르겠다. 자, 요거는 반기라는 의미다. Kartari Mukha. The index finger
and the middle finger are outspread. This looks like a scissor. Does 자, 이거 이름 뭐예요? 카타리무카. 카타리무카. 이거 마치 무슨 모양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쵸? 가위라고 하죠. 가위 모양이다. 여러분 리스닝 잘 되는데? 리스닝 시험 같아. isn't it? Mayurakyo. When we join the ring finger to the thumb and the other fingers are extended, then it is Mayurahasta, depicting a peacock. 자, 마유라 하스타. 자, 이거 의미가 뭐래요? 어떤 모양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하니까? 피콕. 피콕. 공작새. 공작새 모양이다. 옆에 봐봐. 새 같잖아. 그림자 놀이 할 때 새 같지 않아요? 이렇게 정면으로 보면 아닌데 이렇게 봐봐. 마유라 하스타. 마유라 이게 뭐야? Extended, then it is Mayurahasta, 마유라 depicting 하스타. a peacock. Artha Chandra. The thumb of the Pataka hand is stretched. 자, 아다 찬드라. 아다 찬드라. 이게 왜 안 돼? Out. It becomes Artha Chandra. The meaning is half moon. 의미가 뭐래요? 그렇죠. 반달이죠. Arala. When the index finger is curved to touch Arala. the thumb, it becomes Arala and it means bent. 자, 의미가 뭐래요? bent. 구부림? bent. Tukatunda. In this hasta, we find the index finger and the ring finger curved to denote a parrot's head. 스쿠라툰다. Mushti. When all the four fingers are bent upon 이거 이름이 뭐라고요? 무슈티. the palm and the thumb is set on them, then it becomes mushti and it means a fist. 의미가 뭐예요? 피스트. 주먹이에요, 주먹. 너무 단순하다. 주먹. Shikhara. If the mushti hand Shikhara. has its thumb raised up, it becomes shikhara, Shikhara. depicting a peak. Kapitha. The 이거 의미가 뭔지 들은 사람? 못 들었어요? 최고. 최고라는 의미예요. 너무 단순하죠? 우리랑 똑같지? 최고. index finger bends and Kapitha. rests upon the thumb. It is then called kapitha, meaning elephant apple. Kataka mukha. There are three varieties in kataka mukha. 자, 여러분 다 외웠어요? 이제 이거 외우고 우리 손으로 대화할 거라니까. 외워서 이제 손으로 대화해야지. 자, 5, 6세기에는 이 손으로 대화하는 사람은 어떤 표식이라고 생각했어? 깨우친 자의 표식이라니까. 우리도 이제 깨우친 자가 돼야지. 이게 뭐라고요? 파타카, 국기라는 의미이다. 그다음에 자, 요거 이름만 하세요. 요건 뭐라고? 트리파타카. 요거는 마유라요라고 써 있는데 뭐 마유라 하스타라고 했거든요. 그다음에 요거는 아다 찬드라. 아다 찬드라.
그다음에 이게 고난도 동작이다 이거는. 무시띠. 그다음에 요거 시카라. 그 의미가 뭐라 그랬죠? 주먹. 그다음에 요거 최고. 시카라. 시카라. 최고라는 의미다. 이렇게 한 손으로 하는 무드라를 잠시 배웠어요. 요가에서 이거 하잖아요. 이거 명상할 때 이것도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 손으로 하는 무드라를 하스타 무드라를 좀 배웠는데 이렇게 각각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의미가 완전히 똑같지는 않아. 지역마다 살짝 차이는 있어요. 근데 대략적인 의미는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사실 이거 뭐 외울 필요는 없어요. 재미로 해봤어요. 이게 무용교범서에 나타나 있는 거를 이렇게 어떤 사람이 다들 배우라고 유튜브에 올려놔서 선생님이 보여준 거예요. 그다음에 이 인도 무용의 중요한 형식과 전통 중 하나가 또 뭐냐면 라사예요. 라사. 라사는 감상자가 예술적 대상의 감상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감지하는 강렬하고도 지속적이며 탈개인적인 정취이다. 뭔 소리인지 이해하겠어요? 모르겠어요? 정확히 말하면은 이거를 예술품을 봤어. 그러면서 느끼는 감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감정이 굉장히 말초적인 게 아니고 서양에서 얘기하는 미의 그 감상과 똑같은 의미인 거예요. 미의 쾌. 어떤 작품을 보고 쾌를 느끼잖아요. 즐거움.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미적 쾌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개인적인 게 아니고 탈개인적인 정취라는 거죠. 굉장히 에센셜한 그런 감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술 감정의 결과로 감상의 결과로 얻게 되는 심미적 감정, 쾌감. 그 예술 감상으로 얻게 되는 미적 쾌감하고 굉장히 비슷한 원리예요. 그 라사의 체험은 세속적인 자의식을 망각을 전제로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세속적인 여러 가지 욕구들 그런 걸 제거하고 느끼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본질적으로 신과 합일에 따른 환혈, 해탈 이런 것과 상통하는 거예요. 인도 무용에서는 이 라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정취인 거죠. 나티아 사스트라에는 라사가 모두 8종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해서 9종이 있는데 그 8종이 뭐냐면은 애정, 웃음, 영웅성, 분노, 비애, 공포, 역겨움, 놀라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 8가지 나와 있는 요거를 예술 감상을 보고 감상자가 이런 거를 느끼는 거죠. 탈개인적으로. 근데 무용에서는 이 중에서 특히 어떤 걸 많이 쓰냐면은 애정과 영웅성을 많이 써요. 자, 이 라사라는 거는 반드시 감상자만 느끼는 건 아니에요. 라사를 일단 누가 체험을 해야 돼? 그렇죠. 일단 무용수가 먼저 체험을 하는 거야. 먼저 체험을 하면은 그게 어떻게 나와? 이 춤으로 나오는데 특히 무드라로도 나오고 그 다음에 표정과 눈짓, 가장 중요한 건 눈짓이에요. 그래서 인도춤 보면은 눈을 이렇게 움직이죠. 이게 내가 라사를 느끼고 그걸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눈짓으로 그게 바로 이 핵심이에요. 인도춤에. 이걸 느끼면은 그 하나의 춤이 되죠. 무용 작품이 돼. 그러면 그게 감상자가 그 형상화된 그거를 보고 같이 라사를 느끼는 거야. 그래서 같이 신과 함께 합일되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인도 무용의 특징이에요. 이렇게 양식화된 표정 표현을 통해서 환기되는 거예요. 딱 정해져 있어. 이 눈짓이나 손짓 이런 거를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무드라처럼 딱딱딱 정해져 있는 것을 함으로써 감상자가 이 라사를 느끼는 거예요. 특히 눈짓 표현이 핵심이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2개만 볼 거거든요. 바라타 나티암하고
카탁만 보고 그 다음에 한국춤으로 이제 넘어갈 거예요. 인도? 뭐 그냥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중국 좀 중요하니까. 중국 중요하니까. 중국은 일단 역사가 깊고 물론 인도도 깊은데 그리고 한국하고 통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공통되는 게. 그래서 한중일을 묶어서 많이 하거든요. 네, 일본도 해요. 인도도 중국에 영향을 미쳤지. 영향을 미쳤는데 다들 영향을 미치긴 하는데 그쵸. 워낙 나라가 크니까. 그래도 우리나라랑 가장 밀접한 거는 한중일인 거죠. 자, 수고했고 다음 시간에 봐요.